북러 신조약이라고 부를게요, 앞으로. 이 북러 신조약에 4조를 볼 것 같으면요, 양국에 사태가 났을 때 서로 군사 지원을 하는 거를 군사 개입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전략 동반자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조문이 아니에요. 북한과 러시아가 친해진다? 중국으로서 매우 불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어떻게든 북한 정권을 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빌미로 계속 지원을 해준 거고요. 미국이 우리를 버리려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닉슨 독트린 들어오면서 이거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특히나 한국은요, 닉슨 정부한테 배신당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방산에 대한 결정이 국뽕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처절한 생존에서 시작된 거예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양욱입니다. 예상했던 범위보다 훨씬 더 두 국가의 관계가 긴밀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직도 많은 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뭐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는 게 한국하고 협력을 해야지 북한과 왜 할 거냐.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냥 잠깐 북한을 러시아가 활용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만은요. 사실 지금 양국의 협력 관계는 그것보다 더 길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애초에 러시아는 북한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죠. 구소련 붕괴 이후에 이렇게 러시아가 새로 생기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사실 되게 대면대면한 관계였어요. 양국의 관계가 러시아 정부가 생겨난 다음에 설린 우호 조약을 맺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사실 너희랑 나랑 남이세요. 별로 친하지 않아요. 거의 그런 정도, 굉장히 대면대면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이후에 옐진이 퇴진한 이후에 푸틴이 들어오면서 북한과 이렇게 뭔가 관계 시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요. 뭐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2003년에 북한이 NPT 탈퇴하고, 그리고 당시만 하더라도 푸틴이 일단 국제 질서에 순응하는, 왜냐하면 그때 미국이 한참 대테러 전쟁을 하면서 당시 부시와 푸틴이 관계가 굉장히 나쁘지 않은 관계를 보이고, 양국이 뭔가 이렇게 협력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심지어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닥 러시아는 북한을 그닥 포용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러시아가 북한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미북 정상회담 시기. 즉 사실은 김정은은요, 김정일이 급사하면서 이렇게 후계자가 됐습니다만, 이후에 뭐 시진핑이나 혹은 푸틴에게 그닥 그렇게 국제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뭐 애초에 김정은 정권 자체가 핵 개발에만 굉장히 너무 집중하고 국제사회에서 너무 동떨어진 행동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당시 뭐 예를 들어서 중국, 러시아 다 대북 제재에 동의를 할 정도로 그렇게 사실은 북한을 무모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서 트럼프가 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자, 트럼프가 관심을 갖고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한다가 되니까 갑자기 김정은의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지만 만나지 못했던 시진핑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심지어 푸틴과도 2019년에 만남을 갖게 되죠. 하지만 그 만남에서 북중, 그러니까 시진핑과 김정은과의 교류와는 달리 푸틴과 김정은은 그닥 그렇게 의미 있는 교류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시 그닥 아쉬울 게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북러 간의 갑작스러운 협력이 조명이 되는 거죠. 특히 2022년 가을쯤에 미국에서 보도가 나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게 포탄을 제공하고 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제공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고 격하했습니다만은요, 얼마나 많은 그 포탄을 보유하고 있냐를 생각하면요, 북한은 러시아에게 매우 매력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죠. 다 우리 어떤 군사 무기 체계도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한 표준이 나토에서 표준이 돼서 쭉 소위 자유세계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구소련 당시에 그 수많은 위성 국가들, 그러니까 바르샤바 조약국, 그 다음에 공산권의 지원을 받는 국가들은
또 여전히 그거에 맞게 소련의 기준에 맞게 해서 이렇게 무기 체계라든가 탄약 같은 것들을 가져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련과 호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러시아는 중국 가서 받아오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중국과 구소련은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마오쩌둥의 중국과 구소련의 관계는 그닥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중소 국경 분쟁까지 일어나기도 하고 그야말로 두 국가 간의 디커플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디커플링을 미국이 활용을 해서 특히 키신저 시절에 핑퐁 외교를 통해서 중국과 연계를 하면서 되려 어떻게 하면 소련을 견제할지 활용을 해왔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소총탄의 규격도 지금 현재 중국군과 중국 인민해방군과 러시아 연방군 간의 소총 규격도 맞지 않아요. 또 게다가 중국은 전쟁에 관해서 직접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과거 구공산권에 있던 수많은 국가들이 사실은 다 나토 편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당연히 러시아에서 그 포탄을 가져다 쓸 수는 없는 거고요. 되려 그런 포탄을 갖고 있던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줬겠죠. 자, 그럼 이 많은 탄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 이거 어느 정도냐면요. 하루에 많이 쓸 때는 6만 발까지 쏩니다. 그래서 양쪽이 수만 발씩 막 치열한 전쟁이 날 때는 거의 연간 200만 발 이상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러시아의 생산 능력이, 포탄 생산 능력이 한 150만 발 정도 되지 않냐, 연간. 그래서 이제 비축탄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고 하면은 결국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바로 이때 대안으로 등장하는 게 북한이 되는 겁니다. 북한은 역시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탄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최소 1,000만 발 정도의 포탄을 전시비축탄으로 가지고 있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 2,000만 발까지도 김정은이 이거를 확보하려고 했던 정황이 보이고요. 자, 그래서 최소한 수백만 발의 포탄을 가져올 수 있는 북한은 러시아에게 중요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4월 정도 러시아가 초기 키이우 공략에 실패하고 전선이 돈바스 전선으로 바뀐 이 시점에 이 쇼이구가 중국, 이란, 북한 등을 방문하면서 전시 지원에 가서 논의했다라는 그런 첩보가 있었어요. 아마 그때 논의가 됐을 거고 그래서 북한이 결심을 해서 전달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공개적 방문이 시작된 건 2023년 7월 26일 승전기념일이라고 하는데 그 70주년 행사를 하기 바로 전에 방산전시회를 해요. 그 방산전시회 장소에 짠 하고 쇼이구가 나타난 거죠. 김정은은 굉장히 거의 그 국빈 대접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그 북한의 무기 체계들을 소개하는 장소를 자기가 직접 끌고 가면서 다 설명을 합니다. 쇼이구한테.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보여줬습니다. 이게 북러 관계가 이제 심상치 않게 바뀌겠구나. 그리고 이후에 9월 중순에 김정은은 보스토니치 거기에서 푸틴과 만나서 역사적인 대화를 갖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듬해 푸틴이 다시 방문을 하면서 김정은을 만나면서 양국 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조약에 서로 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는 거는요. 이거는 어찌 보면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잘 해보자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전략 동반자 관계, 우리랑 중국이 전략 동반자 관계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략 동반자 관계라는 것 자체가 뭐 엄청나게 같은 동맹이다 이 수준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북러 간에는 앞에 포괄적이란 말을 붙여서 일반적인 전략 동반자보다는 한 발짝 조금 더 나갔다라는 느낌을 주었는데 사실 놀라운 거는 이 조약의 조문이었습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조약, 이거 북러 신조약이라고 부를게요 앞으로. 이 북러 신조약에 4조를 볼 것 같으면요, 양국의 사태가 났을 때 서로 군사 지원을 하는 거를 군사 개입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전략 동반자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조문이 아니에요. 군사 동맹에서 나올 수 있는 조문이고요. 아마도 북한이 굉장히 러시아에게 강하게 이걸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조문이 어떤 성격이냐면요, 그 조약의 조문을 거의 그대로 가져서 썼어요. 그래서 다들 보면서 이거 군사동맹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야, 이 조약만으로 봤을 때 명백한 군사동맹인데 그럼 도대체 러시아가 무슨 이익이 있어서 이걸 받아줬을 거냐. 북한의 이익은 인정하겠다. 북한은 당연히
그 뭔가 러시아에서 지원을 받고 안전보장 받으려면 그런 조항을 넣겠지만 러시아는 이게 왜 필요할까? 그래서 그때부터 드는 합리적 의문이 혹시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닐까? 즉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사실 그 조항에서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북한의 행동도 굉장히 이상한 것이요. 자, 기억하시면 작년 2023년 12월, 2023년 12월에 그 해 마지막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남북은 통일 지향하는 관계가 아니고 갑자기 적대적 두 국가다. 갑자기 두 국가 관계를 꺼냅니다. 이거는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은요, 김일성의 유훈, 김정일의 유훈을 무시하는 거예요. 즉 유훈이라고 하는 거는 통일을 해가지고 한 나라 만들려는 건데 그거를 갑자기 무시하고 야, 더 이상 딴 나라야. 그러면서 분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부터 의아해진 거죠. 왜? 이게 의도가 뭘까? 사실 그래서 그때 올 초에 수많은 뭐 미국적 전문가들이 북한이 남침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현상적인 것만 본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분리를 주장하는 것은 북한이 만약에 병력을 빼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내려면은요. 그럼 뭔가 대남 방어 태세를 철저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병력을 늘릴 수 없어요. 게다가 심지어 자기가 갖고 있던 전시 비축탄은 러시아로 줘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 능력이 지금 떨어진 상태잖아요. 방어하는 능력이. 그러면 자 어떻게 남북 분단을 고착화시켜서 장벽처럼 만들어서 아예 그렇게 안전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생길 그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서 최대한 배치한 다음에 남쪽이 이렇게 자신들을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 자, 이런 서사를 북한이 만들어내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북한은 드디어 그렇게 대남에 관한 방어 체계를 확실하게 세워놓고 난 다음에 러시아 파병을 시작을 한 거죠. 자, 일단요, 파병을 한번 하게 되면요, 추가 파병은 기존 사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쪽 지역에서 교전이 나서 병력이 줄어든다. 전시에 소모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추가 파병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매우 효율적이다,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북한 전력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 전력 더 활용해야 되죠. 더 그렇죠.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그래요. 병력 상황 전체를 생각해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전쟁 이전에 러시아군 현역이 90만 명이었어요. 전쟁 계속 수행하면서 특히 2022년 가을 정도 되니까 러시아군도 병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30만 명을 증원합니다. 그래서 120만 명 체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120만 명을 갖고 이 넓은 거를 교전을 하는데 그러고 이제 거의 2년을 더 했어요. 자, 그러고 이제 특히 우크라이나가 쿠스크로 침공에 들어가면서 러시아 본토를 드디어 공략을 했는데 여기를 막을 병력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그걸 되찾아야 되는데 자 일단 막는 거는 겨우 틀어 막았다고 치는데 이걸 되찾으려면 훨씬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거든요. 기존에 거의 3배 가까운 병력이 필요할 텐데 이 병력을 마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러시아는 올 가을 정도에 북한 파병이 구체화되기 전에 러시아군은 다시 30만 명을 더 늘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150만 명 체제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30만 명을 어디서 더 끌어올지 답이 없어요. 러시아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게다가 기존에 있는 120만 명 중에 70만 명을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병력을 투입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더 보낼 병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이라면 북한이 보내는 우리 한 12,000명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엄청나게 큰 병력입니다. 예. 아니 무슨 뭐 120만 명 군데 무슨 뭐 12,000분에 무슨 소용이냐 이거 무슨 뭐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하지만 이게 전력을 그대로 가져진 쿠스크 전선에 투입을 한다고 한다면요 쿠스크 전선 기존에 있던 병력이 2만이 안 되는데 거기에 이 병력이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이 북한이 보낸 병력 폭풍군단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전체가 폭풍군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정예 경보병들로 구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공격의 핵심이 되는 러시아 공수군과 해군 보병, 우리 치면 해병대죠. 여기에 지금 편성시켜가지고 같이 싸운다는 건데 엄청나게 중요한 걸 제공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국방을 잘한 거, 국방 태세를 되게 이제 막 60년대 막 월남 파병 시기 때 막 보면 한참 뭐
1.21 사태, 그러니까 청와대 기습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서 1968년부터 69년, 70년까지 북한이 몰아치듯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안 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70년대, 80년대까지 나름 잘 지켜온 게 그게 저는 뭐냐 하면 자, 월남전에서 우리 병력을 보내서 이분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면서 간부들이 거기서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미국의 현대적인 체제를 많이 배워오죠. 그래서 그게 사실 이 한국군이 강군이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똑같은 걸 북한이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나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지금 보고 있으면 우리 미래전의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드론과 단순히 드론을 넘어서 자, 그래서 포병이 사격을 하거나 뭐 하거나 작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식별해서 거기를 공격할 때까지 시간을 얼마큼 단축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걸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뭐 민간 통신을 다 포함해서 한 최대한 첨단 통신 체제를 구축해 놓고 빨리 그런 작전을 수행해서 적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계속 시도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가서 그대로 북한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드론 운용 같은 거는요, 지금 어떠냐면 드론이 포탄처럼 쓰여요, 지금 현장에서. 드론이 아마 뭐 우크라이나만 해도 매달 10,000대 이상, 거의 20,000대 가까이 생산이 되고, 러시아도 그만큼 생산이 되고요. 그래서 이 드론에 그냥 폭탄을 달아서 얘를 포탄처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매달 10,000대를 소모한다고 그래요. 러시아도 비슷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런 드론을 활용하는 이 전쟁을 북한이 가서 직접 경험해서 그대로 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군이 뭐 2018년 이때부터 뭐 육군에서 드론봇 전투 체계를 만들고 드론을 적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은요. 사실 그러고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거의 뭐 한 6년, 7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사실 우리 군 드론 굉장히 체계가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는 만큼의 모습을 전혀 구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우크라이나 가서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어쨌거나 북한이 여기서 앞서 나간다? 그럼 북한이 그동안 갖고 있던 재래식 전력에서 막 얘들은 정밀 무기도 없고 뭐 숫자만 많지 파괴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일거에상수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김정은이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상상도 못한 얘기를 합니다. 남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반복을 하는데 사실은 김정은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건 김정은에게 일생일대의 도박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병력을 뽑아서 남한을 향해서 지키고 있어 시원치 않은 병력을 뽑아서 우크라이나로 보낸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 거기 우크라이나 가서 만약에 이 병력들이 희생이 돼가지고 됐을 때는 자신의 통치 기반이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는 월남 파병할 때라도 우리가 왜 파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래서 한국군의 군복을 입고 정정당당히 가서 싸운 겁니다. 근데 북한은 그렇지 못해요.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북한은 인정 안 하고 있고 심지어 가족들도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목표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목표의식을 정부와 이렇게 공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쟁에 참전을 한 거고 그런 상태에서 희생이 생긴다라고 하면 정권에 대한 믿음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되려 남한을 건드려서 벌집을 만들어 놓으면은 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되려 미국이 훨씬 더 나설 수 있어요. 세게 강하게. 그래서 그거는 북한으로서는 가장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죠. 아마도 손쉽게 우리에 대한 어떤 적대적 행동을 할 수는 없을 거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심이다. 이제 북한은 앞으로 절대 우리한테 적대적 행동을 안 한다. 그렇게 보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언제나 주의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 행동을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현재. 그리고 물론 미국과의 협상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핵실험을 한다거나 미사일 발사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계속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긴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주의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것이 북중러 3국은 절대로 삼각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요. 만약에 공통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서구가 약해진 상황이 된다면 둘이 서로 싸울 게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러시아가 좋지 않아요. 근데 과거 중국이 이제 막 군사력 키우고 뭐하고 할 때는 러시아 첨단 기술이나 이런 거에 많이 의존을 하면서 거기에만 기대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는데 중국 도움 없으면은 러시아 지금 계속 이 싸움을 이어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러시아가 지금 한참 뭐 전쟁을 계속 잘 지속해 나가고 뭐 러시아는 경제 지금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중국의 의존도만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러시아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 이게 좀 외향적인 것만 바라보는 게 당연히 전쟁을 하니까 국가가 지출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생산 많아지고 그다음에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 가가지고 와서 희생이 되고 죽고 하니까 그럼 그 대신 누군가를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고용을 하면서 그 뭐라고 그럴까 실업률도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근데 결국 이게 전쟁이라는 게 이거에서 뭔가를 벌어야 되는데 여기서 전쟁은 뭔가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소비하는 행위지. 그렇다면 계속 지금 생산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어떤 실물의 어떤 엄청난 힘을 받아가지고 하는 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의 성장은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밀리터리 케인즈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뭔가 이렇게 지출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경기를 부양해 나가는 건데 이제 이거는 군사적 측면에서 부양을 한 거고. 근데 밀리터리 케인주의를 활용했던 대표적인 국가가 나치 독일이었어요. 침략을 통해서 뭔가를 뺏지 않으면은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자 이런 관계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친해진다? 중국으로서 매우 불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갖는 되게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이 정권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중국이 갖는 최악의 악몽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북한이 무너져서 한국과 국경을 마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기도 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은 굉장히 건전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도 굉장히 탄탄한 국가고요. 자, 이런 이 체제적으로나 이렇게 굉장히 우수한 국가가 접경을 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동북 삼성의 그 경제적 영향권이 한국에 넘어가는 걸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든 북한 정권을 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빌미로 계속 지원을 해준 거고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그 지원이 받기는 받아야 생존을 하지만 솔직히 뭐 거지가 적선받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사실 충분한 돈도 아니고요. 그런데 러시아가 딱 손을 내밀고 거기서 돈을 벌 기회, 뭔가 이득을 얻을 기회를 보니까 러시아로 갈아탄 겁니다. 당연히 중국은 이거를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양국의 협력에 대해서 그닥 이렇다 할 논평을 안 내고 그다음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약간 대면대면한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한국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 허용을 하듯이 하면서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는데 이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 그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북을 할 때 그때 되게 놀랍게도 그 러시아에서 국방장관 태움비가 날아가는 시기쯤에서 중국과 러시아 공군이 서로 합동훈련을 실시했어요. 결국 이 훈련의 의미가 뭐냐? 북중러 삼각 협력까지 나가겠다는 의미는 아닐지 몰라도요. 최소한 러시아와 북한 간에 근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왜 갑자기 중국이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 트럼프 때문이죠.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결국은 중국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 앞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은 어쨌거나 자기 아군을 하나라도 늘려야 돼요. 러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트럼프라는 새로운 위협을 맞아서 북러 밀착에 불편한 모습을 보이기보다 대략 거기를 포용해서 자신의 세를 늘리겠다라는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라는 건 굉장히 다면적인 인물이에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맨이고요. 근데 비즈니스맨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부동산 업자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렇죠? 이 가치를 딱 보고
그 가치를 받아내는 게 이분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 실현해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극단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맨날 좋은 사람만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졸부도 있고 심지어는 뭐 마피아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대들을 싫다고 거리끼는 게 아니라 이런 상대들과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친해서가 아니라 접근 그 친밀함을 과시를 하면서 그러면서 야, 너랑 나랑 친하니까 선 넘지 마. 자, 우리 한번 얘기해가지고 지금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끌어들여가는 모습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사실 뭐 미북 간의 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보면은요, 사실은 뭐 김정은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뭐 실패다. 김정은에게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를 준 거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그 비판도 일부 타당하긴 한데요.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과 대화의 채널을 만들고 얘기를 함으로써 당장이라도 되게 불이 붙을 것 같았던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일단 가라앉히고 김정은을 자신이 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어를 했다라는 거죠. 최소한 자기가 대통령 있는 시기 동안은 이거를 좀 억눌렀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뭔가 얘기를 할 때 막 세게 얘기하고 하는 측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절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뭐 한국은 머니머신이야. 돈 버는 기계니까 우리 쟤들한테 돈 뺏어오면 돼. 그거 굉장히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분노할 만한 얘기고요. 어떻게 저렇게 소위 말해서 네 가지 없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 하지만은요, 바로 그런 직설적 확법이 상대방의 길을 죽이고 주도권을 가져오면서 저희는 확실하게 뭔가 우리한테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슨 뭐 24시간 내에 끝나겠다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24시간 내에 끝납니까? 뭐 취임 전에 끝내겠다. 어떻게 취임 전에 끝내? 못 끝내요. 하지만 최소한 트럼프는 정권 초에 굉장히 우선순위로 이 전쟁을 멈출 거야 라는 거를 정확하게 관계자들에게 다 전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처음에 막 버티고 하다가 이제 뭐 우리도 휴전 생각할 수 있다 얘기하고요. 러시아 쪽도 좀 띄엄띄엄 보다가 휴전 협상 나갈 수 있다는 의사를 보이고요. 결국은 이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과도한 쇼맨십에 가까운 이런 메시지 전달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이뤄내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로 트럼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하죠. 예, 해진 게 아니라 애초부터 불가능했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북한의 정권이 다 없어져서 그 정권 지도자들이 다 사라지기 전까지는요, 안 바뀌어요. 지금 우리가 되게 저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북한은 무슨 뭐 미국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핵을 개발해서 핵 개발할 의도가 없었어. 그리고 언젠간 비핵화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북한은 이미 수백 차례, 수천 차례 가깝게 우리는 핵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그래요. 몇 번이라면 그냥 그게 단순히 뭐 막 메시지가 혼선되고 있다면은 그럼 이게 북한이 뭔가 블러핑을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굉장히 뚜렷하게 이거 핵 놓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핵 개발이 아직 구체화되기 전, 그래서 이제 핵실험 성공하기 전에는 약간 비핵화 가능성이 있지 않았냐? 그 가능성이 있긴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하지만 이제 핵실험이 이만큼 성공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지금 사실 보고 있으면 북한이 스스로 만들어낸 미사일, 그러니까 이 핵을 운반하기 위한 이 미사일 체계 같은 것들 개발한 게 종류만 40여 개예요.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가 그렇게 많은 무기체계 미사일 포함해서 이거를 개발을 합니까? 북한 해봐야 GDP 해봐야 캄보디아 수준도 안 되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이거는 핵에는 그냥 무조건 진심이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객관적인 수치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은 뭐 비핵화할 거야. 그러니까 이겁니다. 제가 비핵화를 안 할 거라는 게 그럼 우리가 비핵화에 그런 어떤 그 희망과 이거를 놓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노력해야죠. 우리는 한번도 핵 없게 만들어야죠. 너무 당연한 우리한테 지상 가지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과제고요. 근데 실현 가능성은 사실은 되게 낮아진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러려면 결국 방법은 뭐냐면은 비핵화가 되거나 혹은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이라도 되려면은 서로 뭔가 비등비등하게 있어 서로 바꿔야지 그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핵 하나도 없고. 그러면 북한이 핵 협상하는 대상이 미국이 될 거냐? 사실 미국은 그렇게 안 바라볼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 핵무장론이나 이 얘기 나오는 게 일부 타당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핵무장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100%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은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국제 지금 질서를 무시하고 핵무장을 곧바로 갔을 때 우리가 입을 경제적 타격 엄청납니다. 지금 솔직히 뭐 계엄 이후 정국으로 인해서 국가 지도부가 굉장히 뭐 어딘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지금 경제 조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거 흔들리는 거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이것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자 우리가 NPT 탈퇴해가지고 핵 개발하면은 경제 제재한다고 난리 날 텐데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예를 들어서 그거죠. 우리가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버텨야 된다 하면은 아마 허리 졸라매고 해야 될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근데 그것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핵무장으로 너무 이렇게 나가는 거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는 게 전술핵 재배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최소한 NPT를 위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재배치를 한다고 해도 이건 통제는 미국이 하는 거고요. 지금 미국이 뭐 어디 이거를 갖다가 무슨 뭐 딴 나라에 판 것도 아니고 이전한 게 아니고 그냥 미국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걸 위치를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이 NPT 체제 자체가 위반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애초에 한국과 미국의 약속 자체가 이거죠. 자, 우리 핵 개발 안 할 테니까 동맹으로 해가지고서 같이 저거 하자. 그 대신에 핵은 니들이 지켜줘. 사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한미 동맹이라는 게. 그래서 결국 한미 동맹이 깨지기 전까지는 핵무장을 얘기하는 거는 다소 이 한미 동맹의 정신에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우리의 번영과 발전에도 맞지 않는 접근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이 되면 언제나 우리도 결단을 내려야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대안이 전술핵 재배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상황이 최악이 돼서 북한과 대치할 핵이라도 안 갖다 놓게 된다면은 그럼 우리 어떻게 지킬 거예요, 우리를?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사실 중간 단계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핵무기를 여기에 전개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해놓는데 실제 핵무기는 안 갖다 놓는. 그래서 딱 정말 최악의 상황 때만 갖다 놓게 하는.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해야죠. 아무리 못해도.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설을 갖춰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핵무기가 언제 어떻게 들어왔을지 안 왔을지 북한도 모르는 상황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모호성을 통해서 능력을 활용하고 물론 이제 단순히 모호한 게 아니라 실제 그런 훈련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해서 하면서 그래서 이거 핵전쟁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북한과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여기서 한국 뺄 테니까 너희도 빼. 사실은 우리가 섣불리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으로서는 이게 과연 이제 북한 지금 핵무장을 했다고 공격하게 얘기하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붙잡고 있을 거냐. 명분의 측면도 있어요. 야 우리가 그거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결국 북한 비핵화를 우리가 포기한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저 그 말씀의 그 취지는 100% 동의를 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려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핵과 관련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무기가 필요한 게 언제예요? 전쟁이잖아요. 전쟁을 하고 있거나 전쟁을 준비할 때 필요한 게 무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는 그동안 북한이 언제나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사실 엄청나게 우리 국민들 불쌍해요. 이게 이제 막 북한의 침공 위협에서 전해서 이제 핵 위협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실제 전쟁이 나건 나지 않건 간에 이걸 꾸준히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돈 먹는 하마는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보면 현재 지금 어쨌건 우리 군이 한 50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주변국이 북한, 뭐 중국, 러시아여서 그렇지 거기는 뭐 병력이 엄청나니까 뭐 중국 뭐 200만 명 넘어가고 러시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120만 명 현역 넘어가고 북한 뭐 120만 명 가까이 되고 뭐 일단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통계상으로 그렇게 잡히는데 자 그래서 50만 명 야 얼마 안 돼 보이지. 사실은 이거 갖고 우리가 유럽에 가잖아요. 유럽에서 넘버원 군대예요. 자 이렇게 큰 군사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요 규모의 경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다음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규모의 경제가 생겨야지 뭔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뭔가 이런 거 필요한데 하면은 사오지가 아니라 개발하지 소리를 나오는 게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개발하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 예전에 우리 숫자 많으니까 뭐 60만 명 우리 넘어갔을 때 야 60만 명 개발하지? 그럼 그때 이제 하는 거죠. 야, 돈이 어디 있어? 그래 돈은 있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80년대 경제 막 기적 이루고 할 때 돈은 있어. 야 기술이 좀 부족했어요. 90년대하고 2000년대까지는 그래서 만든 무기 체계들이 많이 선진국 무기 체계를 쫓아가긴 했지만은 야 이거 좀 뭔가 좀 몇 프로 부족한데 이랬는데 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첨단 산업들이 발달된 국가잖아요. 이게 방산 혼자만 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의 전반적 산업 역량이 올라가야지 방산도 그거에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방산 잘하는 나라들 기본적으로 방산 잘하려면 과거에는 뭐 잘하냐면 금속 잘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 금속 엄청 잘 다루잖아요. 금속을 잘 다뤄야지 엄청나게 단단한 포도 만들고 장갑도 만들고 그다음에 항공기 막 이런 찔기면서 가벼운 재질 만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현대전은 뭐가 중요합니까? 반도체 중요하잖아요. 컴퓨터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 능력이 우리가 있으니까 이제 그게 결합이 되면서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 우리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갔네. 자 물론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동차 우리 예전 생각하면은 90년대 뭐 2000년대까지 차 생각하면은 뭐 국산차? 야 이거 뭐 어렵지. 뭐 야 일본 차 어떻게 비교해? 이거 뭐 야 뭐 미국 차, 야 독일 차 비교도 안 돼.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야 이쯤 되면은 이거 대중 브랜드에서 우리 독일하고 당연히 붙는데? 야 이쯤 되면 장사 잘 되지. 이런 단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산업 역량이 비슷하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K방산이 된 거고요. 단순히 그래서 뭐 무기 체계 개발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거에서 막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올라간 게 아니라 국가의 수준 자체가 전반적으로 산업 수준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고 그렇게 이 국가의 산업 수준이 올라간 국가들 중에서 국방에 신경을 써야 되는 조건인 국가이기 때문에 잉여가 생긴 거예요. 수출은요 어디서 생기죠? 잉여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잉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 잉여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경제 논리의 가장 핵심 뭐예요? 시장이잖아요.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 자유로운 거래예요. 자, 근데 무기는 일단 국가에밖에 못 팔아요. 개인한테 팔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국가인데 그 국가도 우리한테 호의적인 국가한테만 팔아야 돼요. 우리한테 적대적으로 돌아설 가능성 있는 국가 혹은 적국과 친한 국가한테 못 팔아요. 우리가 판 거 적국한테 넘어가면 어떡해요? 결국은요. 그래서 이 무기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이 돈으로 해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와의 외교 관계, 장기적인 관계를 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거 제일 잘하는 나라가 이게 강대국일수록 잘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무기로 나라들을 길들여요. 훌륭하고 최첨단 무기 체계, 우리와 협력 관계가 긴밀한 국가, 이 나라한테만 팔아. 그 다음에 협력 관계 국가, 긴밀한 국가들 중에서도 요 정도 레벨 이상 안 되는 국가한테만 팔아. 그래서 F-35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죠. 예를 들어서 터키, 나토 회원국이기도 하고 미국과 협력 잘하는 국가인데 여기서 야 니들 소련제 S400 뭐 방공체계 샀어? 니들이 정신이 나갔구나. 안 팔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무기를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그 나라한테 살 수 있다는 거는 양국 간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 보여주는 거고요. 그걸로 국가 간의 관계를 정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 기업이 돈을 얼마큼 더 벌어서 더 나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전략 전체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이 국제 정치 안에서 우리의 입지와 이걸 넓혀 나갈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가 조금 더 과감하게 했으면 싶은 게 우리가 중동 국가에다가 특히 산유국에다가 많이 팔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산유국들과의 약간 조금 더 경제적인 특혜 관계나 이런 것들을 더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하면 방산하고 또 언제나 패키지로 얘기하는 거 원전 같은 거 패키지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국가 전략이 들어가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양국이 전략적 협력을 하지 않으면 힘든 것들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거죠. 방산 시작은 사실은 애국심에서 시작을 한 거죠. 나라에 살아남아야겠다. 근데 그게 단순한 끌어넘치는 감정으로서 애국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방산을 시작을 했어요. 대한민국 방산 시작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70년대에 이제 소위 미국이 우리를 버리려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닉슨 독트린 들어오면서 이거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특히나 한국은요. 닉슨 정부한테 배신당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우리 베트남 참전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거죠. 우리가 참전한 이유 간단합니다. 무슨 돈 벌러 참전했다? 아니에요. 물론 그런
그것도 이유가 일부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참전하면서 전시 관련된 물자 생산 이런 걸 받아서 그런 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 건 사실인데, 기본적으로 참전한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 지켜서 참전했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당시에 미군 부대, 지상군 부대가 2사단과 7사단이 있었는데, 사단 2개가 있었는데 미 8군 하에, 이게 사실 대한민국 군대 절반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반 이상의 능력인 거예요. 그 사단 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베트남 전쟁이 심각해지니까 미국이 7사단을 빼가겠다고 그래요. 한국 입장에서 갑자기 사단 하나가 빠지면은요, 그냥 일반 우리 군 사단이 빠져도 심각한데 미군 사단이 빠진다 그러면 거의 국가의 방위력의 4분의 1 이상이 날아가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형아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대신 싸워줄게. 우리가 병력 보낼 테니까 장비 니들 줘. 우리가 싸워줄 테니까 이거 빼면 안 된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월남전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군이 뭐 감축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뭐 재조정하면 7사단 빼가 버린 겁니다. 그러고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지켜. 자, 그래서 절실하게, 야 그럼 우리 살아남으면 뭐 해야 돼? 그래서 소총부터 만들기 시작하고 박격포 만들고 기본 화기들 만들고, 그리고 야 이거 최후의 아재 미국하고 동맹이 깨졌을 때는 스스로 지키면 핵밖에 없다. 그래서 핵까지 고려하게 된 겁니다, 그 시기에. 그래서 사실은 이 방산에 대한 결정이 분명히 애국심과 국가를 지키겠다는 그런 발로에서 시작된 거지만은 감정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요. 국뽕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처절한 생존으로 시작된 거예요. 물론 그러면 이 방산 수출이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엄청나게 국가에 커다란 부를 가져온다고 하기는 좀 애매해요. 다른 산업들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잘 팔리는 건 팔리는 거겠지만, 이게 무슨 방산이 무슨 우리 기업들 자동차 파는 것만큼 매출액이 나오나요? 반도체 기업들, 전자 기업들만큼 매출이 나오나요? 누차 말씀드리면 전쟁이 끝나면은 수요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전쟁 와중이어서 엄청나게 많은 장비들을 지원했고, 그 지원한 장비들이 이제 빠졌으니까 그걸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정도 동안, 만약에 내년에 곧바로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상반기 정도 내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단된다고 그래도 당분간 그동안 소모한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나토 진영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소모한 것을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방산 수요는 당분간 지속되긴 할 겁니다만요. 그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커진 상태로, 부풀어진 상태로 계속될 거다 바라보는 거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에요. 트럼프가 그 양쪽의 그 정상 간의 그 통화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트럼프에게 이제 축하한다 보낼 때 이제 그러면서 축하 받으면서, 야, 우리 협력하는 데 있어서 뭐 조선 분야 좀 협력 같은 거 좀 잘 해보자. 그래서 방산 조선 분야 협력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바이든 시기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미국이 지금 미중 패권 경쟁하는 와중에서 해군력이 계속 지금 밀리고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미국 조선 업계가 워낙 생산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막 중국은 뭐 매년 막 뭐 10척씩 주력함 뽑아내는데 미국은 2척 뽑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난리가 나죠. 그래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트럼프가 그래도 350척 해군 만들게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못 채웁니다. 미국 조선 업계가 망해서. 이제 이런 걸 알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얘기가 나오는 게, 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나라가 없겠냐? 그래서 우리 얘기가 나온 건데 우리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일본이 나왔어요. 일본하고 우리가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고 있으면 일본이 미국에 훨씬 더 찰싹 달라붙어서 정말 강아지처럼 잘 따라갔기 때문에 일본이 훨씬 더 많은 페이버를 먼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그게 나타난 게 이번 호주 호위함 입찰이에요. 차기 호위함 입찰. 물론 사실은 그 호주가 원하는 사양을 일본이 가장 잘 만들기도 했습니다만은요. 특히 일본은 미국의 입김을 잘 활용한 측면도 있어요. 호주 입찰에서. 오죽하면 우리가 그 입찰 경쟁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최종 그 경쟁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뭐 이거 우리가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냐 하면은요. 특히 뭐 트럼프 시대에 뭐 K방산 기대를 한다? 그럼 미국하고 같이 가야 돼요. 전략적으로. 근데 차기 정부가 과연 미국 정부와 같이 갈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인 겁니다. 저는요, 이 기술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정보통신과 AI를 어떻게 잘 결합하냐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AI 문제 같은 것들은 뭐 굉장히 뭐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단순히 방산에서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전반과 맞물리는 문제이기도 한데,
굉장히 사실 우리 AI가 굉장히 절실하게 우리 병력 절벽이 곧 있을 예정이라서 지금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60만 명에서 20년 지나서 2022년까지 50만 명을 줄인 거거든요. 자, 근데 2040년대까지 우리 35만으로 줄여야 돼요. 인구 절벽이 그렇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면 결국 AI와 무인 체계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속도감을 갖고 긴장감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차세대 먹거리라는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우리가 팔고 있는 뭐 전차, 뭐 장갑차, 뭐 자주포 이거 사실은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다 개발해가지고 실전 배치해서 이제 잘 쓸만하게 하게 돼서 지금 이제 파는 거예요. 그 앞으로 2030년, 40년대 계속 이걸 이어가려면은 이제 그 다음 먹거리가 지금 굉장히 잘 철저히 준비가 돼가지고 해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러려면 이게 이런 무기 체계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잘 개발이 돼서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투입이 됐어야 돼요. 그랬으면 아마 엄청나게 발전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얻지 못했죠. 자, 이거는 제가 전문가로서 북방의 전문가지 제가 뭐 주식과 경제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투자자분들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지금 같은 그러니까 여태까지와 같은 성과는 앞으로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물론 몇 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4, 5년 정도 동안은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지금 이제 아직 폴란드 계약이 다 마무리가 잘 안 됐단 말이죠. 아마 그것까지는 잘 될 거예요. 거기까지는. 근데 문제는 자 뭐냐면요. 계엄 시국이 됐잖아요. 자, 사실상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국은 무기 딜을 완성시키는 거는 각국 간의 최고 지도자들 간의 만남으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져준 신뢰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지어 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무기 판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그 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국제정치적 결론도 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갈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결정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그냥 무슨 뭐 방사청장이 가서 결정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국가적 차원의 결정인 거예요, 무기 판매는. 근데 그거 결정해 줄 사람이 없다? 힐선에서 뭔가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 이 계엄국명 맞으면서 분명히 이제 앞으로 국방부도 행동과 활동이 굉장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과감하게 뭔가를 제시하고 행동하는 거 못한 겁니다. 정부가 확실하게 밀어주고 지원해주고 TF를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가는 거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지만요. 이제 그 방산 성과를 챙길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특히나 아직은 사라지지 않은 이 정부가 그나마 굉장히 중요하게 챙겼던 것 중에 하나가 방산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 챙길 사람이 없어진다? 그럼 이제는 뭐 더 이상 그렇게 장밋빛 미래를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업체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스스로 싸워야 되는 상황에 온 거고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은 기존에 있던 계약들 마무리되지 못한 계약 장구들 이런 것들은 아마 진행은 될 거다. 근데 완전히 그 이후에 새로운 성과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